국민들 공주 앞에서 묻자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런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만, 한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는 국방 과학기술입니다만, 우리 한국의 해양안보가 말로 위태로워져가지고 그것을 대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 국방혁신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바다를 무서워하고 부정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바닷가에 가지 마라, 물가에 가지 마라, 또 랜놈들하고 상대하지 마라, 무식한 놈이다. 조선시대에는 그 천민, 천역이라고 그러죠. 천역. 우리 속된 말로 쌍놈들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주로 객가에서 일하는 사람들, 선원들, 어부들, 해녀들, 또 옛날에 그 수군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군도 정말로 천민이었죠. 그래서 이런 천민들은, 너희들은 신정이 돼도 조상한테 먼저 차례를 지르지 마라. 신정, 관아, 망배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조정에서 방울을 내려냈어요. 전국에. 너희들은 신정 아침에 사또한테 가가지고 먼저 인사를 올리고, 그리고 너희들 쌍놈들 조상한테 가가지고 차례를 지내라. 그랬더니 아무리 천한 우리 뱃사람들이라도 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설날 좋은 날 저녁에 조상한테 차례를 지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요즘도 그 신정 차례를 설날 좋은 날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연유에서 온 겁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이 바다를 무서워하고 또 멀리했던 건데, 그런 나라가 요즘은 무역 대국으로서 정말 이 생존과 번영을 바다에 의존하게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무역 대국에 있어서 해양안보는 핵심이죠. 근데 요즘 아주 위태로운 방향으로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대만 해역으로 미칠함대 소속 구축함 두 척이 지나가는데 그게 뉴스가 됐어요. 대만 해역은 대만과 중국 본토 간에 100마일이나 떨어지는 엄청나게 그 넓은 바다걸랑이요. 또 공해역이고 국제해역이고. 그러면은 군함이 지나다니는데 아무런 무해통항뿐만 아니라 공해성 자유항행의 법칙에 의해서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뉴스가 됩니다. 왜? 여태까지 우리 지역의 해양안보를 책임져왔던 미 해군이 그만큼 약해지고, 중국 해군이 그만큼 갑자기 이렇게 또 격투상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공해상의 통행의 자유라는 어떤 국제법, 주범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역국가로서 이만큼 성장하고 번영을 구하고 있는데 그 바탕이 되어온 해양안보의 바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순서는 왜 우리가 국방혁신 추진해야 되느냐, 그에 앞서 우리 해군의 현주소는 어디냐, 한국도 이런 상태에서 국방혁신을 추진 가능하느냐, 그렇다면 국방혁신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또 우리가 안고 있는 해양안보 차원에서의 문제를 세 가지를 제가 제시하고자 합니다. 상존하고 있는 북한 비대치 위협, 중국의 서해를 자기들 바다로 만들려는 내가 시도, 또 남북계를 중심으로 해서 심화되고 있는 패권 경쟁, 그 속에 우리 해상 통로의 안전 문제, 그리고 거기서 우리 국방혁신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비록 제가 오늘 국방 혁신을 해양안보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해양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국방혁신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기술혁신을 추진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완전히 기술혁신이 막 급속도로 자율주행차가 막 차가
도로를 다니고 로봇가 인간이 하던 일을 다 하고 그다음에 뭐 AI라는 뭐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원격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상당히 많이 발전했는데 이게 하나가 더 넘어가라. 어디 갔어? 이게 저 페이지가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네. 그렇습니까? 똑같은 게 아니고 왔다 갔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지금 국방은 말 그대로 과학기술이다 라는 취지하에 작년 연말에 국방부하고 과학기술정통부에서 국방혁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늘 모인 6개 정부 출연연구소에서 혁신을 위한 또 협약을 체결하고 요즘 최근에 육군이 아주 활발하게 이 혁신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드론봇 전투단, 뭐 워리어 플랫폼 아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선배로서 참 육군이 물론 뭐 병역자원의 제한이라는 이런 큰 암초를 만나서 자구책으로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시대의 추세를 잘 읽으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잘 끌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방혁신은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필수다. 왜냐? 어제의 무기가 내일의 전쟁에서는 이제 승리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2017년 미국 국방성에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파괴적 기술의 중심이 AI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AI를 제패하는 자가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중국 국무원은 2030년까지 중국이 AI 분야에서는 세계 선두주자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호언장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은 작년에 보십시오. 120억 불을 투자했는데 미국은 수억 불을 이 AI 분야에 투자했습니다. 이 정도로 물론 미국이 그렇다고 수억 불만 투자했겠습니까? 많은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이 어마어마한 액수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네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왜 혁신을 추진하지 않느냐면 이제 저기에 편성하지 않을 경우는 그 아무리 규모가 큰 국방력이라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군대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도 그럽니다. 요즘 신기술로 인해서 최근에 전력화된 전력, 통상 수명이 한 30년, 40년이 가는 것들도 향후 10년 내지 15년 내에 진보한 전력이 될 것이다. 도움이 안 되는 전력이 될 것이다. 우리 한국군 전력도 향후 10년 내에는 국가방위, 임무 수행하는데 별 도움 안 되는 전력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뭐 국자는 앞으로 10년 내에 유인 항공기, 사람이 모는 모든 항공기는 무인화가 될 것이다. 근데 이거는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왜냐? 무인 자율 주행차가 막 뒷도리를 다니는데 바다나 뭐 하늘을 다니는 것들은 시죠. 그래서 아마 비행기뿐만 아니라 함정, 잠수함 모든 선박까지 아마 무인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자산이 오히려 혁신에 방해가 될 것이다 라는 시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혁신에 편승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전력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인구 절벽에 따른 군인력 감소, 그 다음에 국방 예산 절감 편성 이런 것도 다 국방 혁신을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이유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 혁신은 미래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당장 세계적인 추세, 세계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당장 추진해야 될 이런 당위적인 소명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술 개발 유지에 어떤 사고하고 이렇게 생존 경쟁의 절박함만으로 국방혁신을 추진한다고 그것이 성공하겠습니까?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해군의 경우를 보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해군은 제2차 산업 또는 3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정보화 시대의 해군이지 지금 같은 4차 산업시대의 해군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플랫폼 중심의 대항 해군을 아직도 이 표방하고 있고 또 지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큰 주제 중에 하나로서 해군이 쓰고 있는, 물론 해군뿐만 아니라 육군 공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폐쇄형 데이터 관리 체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빅데이터 어떤 기반의 어떤 업무 체계가 전혀 확립도 안 되고,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전 후에 또 훈련 후에 그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남아 있는데 그거는 주체가 없이 그냥 보안 목적으로 일정 기간 그냥 보관했다가 그냥 사장해버려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또 일부 데이터, 해양정보 데이터 같은 것들은 보관되고 있건 있지만 이것이 해양 관련 모든 정부 부서와 통합 관리되고 이런 체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가 서로 상호 운용이 되려면 표준화가 돼야 되는데 전혀 표준화가 안 돼요. 사실 정보화 시대의 전력이라 할 수 있지만 산업화 정보화 시대의 전력은 사실 어떤 그 데이터 기반 업무 체계는 전혀 구축이 안 되는 상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다루는 또 정보를 다루는 부서 간의 스토브 파이핑 현상, 그러니까 서로 난립이 되어 있는 것이죠. 통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통합 관리되어 있는 체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네트워크 중심 작전 능력 구현하는 데이터 링크의 상호 운용성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연구는 이렇게 데이터 링크가 각자가 다 그냥 다른 종류들이 난립해 있고, 미국의 경우는 이게 다 표준화돼가지고 다 통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센서 투 슈터, 이게 네트워크 센트릭 워페어죠. 이게 완전히 미 해군의 경우는 완전히 연동이 이게 가능한 거죠. 우리 해군은 불안전 연동돼 가지고 네트워크 중심 작전을 수행할 만한 체제가 잘 안 돼 있다. 또 우리 해군은 지금 다른 해군에서 많이 쓰고 있는 기술적 시인을 그렇게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해양 무인체계, 로봇이나 드론 같은 건 아주 흔히 쓰입니다. 우리 해군은 지금 거의 보이지 않아요. 신세계함이라고 이제 정보함에 무인기를 사용을 했는데 몇 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손실이 돼가지고 그거를 채우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4년이 걸리고 아직도 고장이 작고 그다음에 이 너무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사용은 제한되어 있고, 해양정보 수집용으로 글라이더를 아주 일부분 쓰고 있고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국방혁신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지만 해군은 좀 그런 면이 잘 안 보인다. 저도 해군 총장 출신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해군이 혁신 추진 역량이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상군 중에서 투자 비율이 제일 낮아요. 15.8%. 그 다음에 병력도 4만 1,000명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의 어떤 여력 이런 게 적다 보니까 현행 작전을 수행하는 것만도 그거 봐요. 그다음 변화일전하면서 동시에 혁신을 추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이런 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여기 해군 장교들이 많이 왔는데 요즘 해군 너무 조용합니다. 안 움직여요. 왜 그럽니까? 요즘 이건 보세요. 있잖아, 활발하게 뭔가 살아있는 군대가 그런 뭘 살아있고 뭔가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요즘 후배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역량이 제한되다 보니까 회피 문화, 혁신을 지향하는 리더십도 아주 약하고 침체됐어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주변 4대 강에 둘러싸여 있고 북한이라는 위협의
상시 대치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과 주변국 위협이라는 중충적인 위협에 있기 때문에 사실 혁신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집중과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디다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해양안보 문제를 여기서 논하니까 해양안보 차원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식별하고 현재 출현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면으로 우리한테 혁신의 장점을 줄 수 있는지 이거를 파악하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이 혁신을 이뤄내죠. 그 다음에 무기체계 혁신만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데이터 기반의 어떤 업무 처리 체계 이것을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또는 선행해서 이걸 해야 돼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사실 이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안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기서 혁신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북한 비대칭 핵 미사일 그다음에 잠수함 미국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는 아직까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협상이고 정치상의 문제지만 미국 정상회담 위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정치로 위상이 엄청 세졌어요. 동아시아의 정치 군사 측면에서 어느 나라 지도자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려고 전부 야당 없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핵무기 때문에. 아니 북한이 만약에 핵무기가 없다면 누가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북한은. 그만큼 북한은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거기다가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비핵화를 갖다가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원치 않아요. 왜? 그랬다가는 미국이 중국 문제만 몰두해가지고 뭐하고 마찰이 너무 커지고 그 다음에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면은 중국으로서는 미국에 대한 어떤 수단의 중요한 협상 수단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북한에게 경제 지원, 그 다음에 제재를 다 완화하거나 해제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비핵화가 늦춰지거나 만약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는 과거와 같은 또 군사 옵션 얘기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미국조차도 야 이제 북한을 현실적으로 핵무기 보유국가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여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핵 미사일 위험에 대해서 대비를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국방부에서 국방개혁 수정계획 1월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북한 핵 비핵화 문제는 이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의 해양 안보에도 직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해양 팽창 정책을 견제할 만한 여력이 없어져. 그래서 이 비핵화 문제가 이 지역 해양 안보를 갖다가 부정적인 형태로 계속 진행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북한 핵 미사일 위협 중에서 해양 안보 관련된 게 가장 큰 게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그다음에 기시제 친화적인 잠수함.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은 벌써 2년 전에 북한이 500km 시험 발사하면서 거의 완공을 했어요. 능력을 완전히 다 분리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3,000톤급 새로운 그 플랫폼을 짓고 심포에서 짓고 있다고 이게 지금 정보로 포착이 된 바 있고. 근데 이 SLBM이 무서운 이유는 이거는 육상에 있는 거는 뭐 감시라도 하고 뭐 위성으로 뭐 볼 수도 있지만 이거 물속에 있다 보니까 감시라는 것도 시도 때도 없이 어디에서 쏠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SLBM 뿐만 아니라 북한이 노후된 잠수함이지만 76척, 77척 뭐 이렇게 다수의 잠수함을 고용했어요. 여러분 잠수함은 한 척만 있어도 전략적인 무기입니다. 왜? 잠수함이 가지고 있는 지뢰 있잖아요.
잠수함은 적 수상을 어뢰로 격치 뭐 천안 이런 게 아니고 기뢰로 해상교통 무역항에 와가지고 침투해가지고 기뢰를 부설하고 해상교통을 마비시키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무기라고. 이걸 76초이나 하고 있어요. 근데 전시에는 또 이것이 미 증원군이 들어오는 증원군 유입 통로를 갖다가 또 얘들이 기뢰로 부설하고 이게 주목적인데 이러한 도발을 평시에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제가 해군에 있으면서도 아니 그 낡아빠진 잠수함을 북한이 왜 70여 척을 아직도 가지고 있을까? 과연 이 많은 수의 잠수함이 아직도 기동할 수 있을까? 기동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까 그랬는데 3년 전 2015년 8월에 북한이 그 휴전선 지뢰 도발했을 때 그 결과로 남북 간에 이 고위급 회담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회담 중에 갑자기 북한 잠수함이 50여 척이 감시망에서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첫째, 이 북한 이놈들이 70여 척의 잠수함을 가진 이유를 이제 진짜 알겠다. 그 다음에 그 많은 잠수함을 과연 한 10척이나 기동할까 이렇게 의뢰했을 때 50여 척이 기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 많은 잠수함을 다 언제 쓰려고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해군은 정말 이 잠수함을 잡는 대담전에 많은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됩니다. 2010년 천안함도 폭침 사건도 쓰라린 경험을 했지만 그래서 비대칭,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우리가 저걸 한다면 요약을 한다면 우리가 재래식 군사력을 가지고 북한의 핵 군사력을 또 잠수함을 이용한 도발을 갖다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느냐 이 문제로 귀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핵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잠수함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능력은 핵 억제, 3K, 한국형 3축 체계는 지금 뭐 계속 전력을 건설을 하고 있고 SLBM을 위해서는 적 잠수함 모기지에 대한 감시 그 다음에 필요시에는 정밀 사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수중에서 오랫동안 적 잠수함을 매복해서 감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격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태까지 해왔던 대담전 그 다음에 우리 3K 일부인 KMD에다가 상층 방어 능력 이런 능력이 저희가 볼 때 소요되는 능력으로 제시가 될 수 있고 잠수함은 뭐 대담전이죠. 근데 요즘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대담전도 여러 가지 그 수중 소나 센서 데이터를 갖다 융합하고 그다음에 각종 데이터를 갖다가 통합해가지고 인공지능을 처리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어떤 무인 플랫폼 그다음에 P3나 대담함 같은 이런 플랫폼하고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대담전을 지금부터 펼쳐내야 되겠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잠수함이 더 위험한 기뢰에 대해서는 기뢰 대항 MCM 플러스 공격 기뢰 부설이죠. 우리가 맨날 저기 부서는 기뢰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잠수함 모기지에다 갖다 기뢰 갖다 후련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잠수함 기술이 상당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기뢰 기술이 상당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마인이라 해가지고 기뢰가 이 통신도 되고 자기가 자율주행도 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표적이 배인지 잠수함인지 어선인지 이것까지도 스스로 식별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분야에도 우리가 앞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북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우리가 대응에서 혁신 중점은 시그널처도 3K죠, 3K. 함축 체제를 이제 내실화 하는 건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장거리 대지 정밀 타격 능력. 그래서 저게 지휘부라든지 저게 잠수함 기지라든지 저게 미사일 기지라든지 여기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이제 KMD를 보호하는 상층 방어 능력이 포함된 미사일 방어 능력. 그다음에 실제로 3K가 기능하려면은
실시간에 적 정신 타격 가능한 네트워크 중심 작전 능력이 구비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과 해양 무기 체계, 수상정, 잠수정, 그 다음에 이제 비행정, 이런 모든 새로운 신기술을 무인 체계를 갖다가 기존 플랫폼하고 통합을 하는 AS도 그냥 대단 발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향후 이제 가용하게 될 위성과 수중 통신 체계로 해가지고 결국 수중 킬체인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게 아마 우리 해군에서 앞으로 또 국방 혁신 분야에서 해양안보 관련된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력이 된다면 이제 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타 선진국에서 좀 개발하고 있는 그 도약적 기술, 뭐 극초음속 유도탄, 하이 에너지 레이저, 레일건, 그 다음에 뭐 하이파워, 마이크로웨이브 웨폰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러한 파괴적 기술을 개발해낸다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고 또 리스크가 많아가지고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당장 급한 한국형 삼축 체계를 좀 더 내실화하고 그 다음에 신기술을 적용한 대잠전을 갖다가 능력을 구축하는 게 사실 앞으로 이 국방혁신, 해군, 해양 안보 관련된 분야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양 안보에서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문제가 우리 서해가 중국이 내해를 시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가 이 제목이 China's Perspective. 중국의 입장에서 본 얘들의 해양 안보입니다. 중국이 이게 베이징입니다, 베이징. 이게 우리 한반도고. 여러분, 중국에서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그 근해가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완전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 관계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제1도련이 뭡니까? 일본으로 해서 타이완, 필리핀 이게 제1도련 아닙니까? 제2도련은 일본에서부터 파푸아뉴 이게 장차 앞으로 저희들이 통제해야 될 주변의 여기다. 그래서 제1도련, 제2도련이가 부르고 있는 이유인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서해입니다. 서해. 서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옐로우시. 서해를 중국 애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우리 인천 앞바다랑 똑같아요. 수도권 동측에 있는 진입구죠.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다음 중국의 공업지역, 얘가 참 이 동북부 지역이 있어요. 이 동북부 중요한 공업지역으로 향하는 모든 해상교통이 서해를 통과하게 돼요. 중국 애들은 완전히 서해 포기 못하죠. 옛날에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능력이 없어가지고 뭐냐면 천안함 북측 때 2010년에 이 한미 연합군이 서해에서 대담전을 다시 한번 이제 계획을 했더니 그때부터 강하게 반발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동해로 옮겼죠. 잠시 훈련 장소를. 그러다 야 이거 우리가 중국 애들을 압력이 한번 부족하면 이제 다시는 서해에 우리가 작전 못한다 해가지고 그해 11월에 연평 포격 도발 시 결국은 여기 조지 워싱턴이 와가지고 서해에서 훈련을 했는데 지금도 중국 애들이 하여튼 한미연합군이 서해에서 무슨 뭐 연합훈련이 뭘 하면은 굉장히 강한 반발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여기라죠. 이걸 좀 서해에서 이 서해를 얘들이 좀 이 중국이 내야 자기들 바다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간에서 이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호도 우리 중간 수역에 보면 우리 저 해역에 위치해가지고 우리 해역도인데 관할 해역인데 2023년 11월에 중국이 여기다가 자기들 방문 시켜서 선포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이호도 상공이 일본, 한국, 중국, 삼국의 방문시설 구역이 중첩하는 예민한 구역이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지금 여기 황해 이 서해에 120 동경 124도선이 지나갑니다.
근데 중국이 이걸 갖다가 자기들 한국과 중국 간에 실질적인 군사 비교선으로 만들려고 무지 노력을 했어요. 한국 해군배들이 가서 작전하면 바로 따라붙습니다. 후방 2마일 간격으로 24시간 따라붙어요. 자기들 해군은 왜 한국 해군이 여기 와서 활동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 해군은 야 무슨 소리냐, 이게 국제협이고 공익이 되고 우리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124도가 아니라 123도까지 가가지고 접근하고 그랬는데 지금 서해가 그렇게 예민하게 중국이 해양 팽창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국과 우리가 뭐 군사적으로 그죠? 대립을 하기보다도 여하튼 아까 설명드렸던 북한 위협하고 사실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중국의 주 위협이 잠수함이고 그다음에 거부 전력이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러한 서해 내해화 시도에 대응함에 있어서 핵심 중점은 아무래도 우리 관할해역에서 중국 해군이나 어떤 어선이나 그다음에 해경 함정이 와가지고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시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해양 서해에 대한 해양 정보 전술 데이터를 축적해서 빅데이터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국이 미국한테 쓰고 있는 A2AD 반정권 지역 거부 전략을 우리가 거꾸로 쓰자. 중국이 요즘 해군력은 무진장 증강합니다. 근데 얘들이 지금 아직까지 관심 못 기울이는 대단한 능력은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신경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잠수함에 대해서는 약합니다. 우리는 잠수함 전력을 단단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장거리 대함청 저기 서해에서 작전하고 있는데 도발할 때는 먼 거리에서도 그냥 때려서 도발에 응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중국이 통상 남중국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주변국하고 분쟁이 있을 때는 해군력을 바로 투입하지 않아요. 해경, 그 다음에 해양 민병대라고 마리타임 밀리시아라고 얘들을 먼저 투입해요. 그래서 걔네들이 투입됐을 때는 우리 해군이 들어가서 바로 대응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해경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해경이 비록 경찰 전력이지만 유사시에는 해군하고 똑같이 하나의 국가함대처럼 평소에 만들어야 돼요. 이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여태까지 북한 위협하고 우리 서해에서의 우리가 당면한 위협에 대해서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해상교통에 대한 불안정입니다. 남중국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는 지금 남중국해 우리 이 동아시아로 해상교통량이 흐르는 이걸 갖다가 표시해놓은 그림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우리 저희 한국이고 대만이고 이게 지금 여기가 말라카해입니다. 중동에서 오는 많은 저희 에너지 수송이 이 말라카해협을 통해서 이게 남중국해를 통해서 대만까지 가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저 일본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이 남중국해가 우리 에너지 수입원의 주 통로죠.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는 또한 중국으로 향하는 모든 교통이 이쪽 다 갑니다. 보십시오. 이게 정말 해안으로 들어가는 이 교통량들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 남중국해를 중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은 이 중동에서 오는 뭐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이 이 말라카 해협 또는 이게 롬복 해협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사이에. 여기를 주로 통해서 이렇게 옵니다. 보십시오. 그죠? 근데 유사시에는 이 두 해협이 미 해군이 봉쇄가 가능해요. 미 해군이 지금 해양 통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라카 그다음에 롬복 해협에 의존하고 있는 이것이 중국으로서는 안보상의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소하고자 그걸 말라카 딜레마라는데 그거를 해소하고자 남중국해를 얘들이 지금 자기들 바다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뭐 1대1로
그다음에 미국은 거기에 대응해서 인도 퍼시픽 전략을 갖다가 좀 추구해서 서로 지금 패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남중국해를 자기들 바다로 만들기 위해서 살라미스가 있어 전쟁까지는 이르지 않는 조그만 행위를 갖다가 시간이 가면서 장기간 누적시키면서 결국 전략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이 9개 남중국해의 90%죠. 이게 다 자기들 중국의 바다가 옛날부터 원래부터 이게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2013년 말부터 남중국해하고 남중국해 7개의 암초에다가 인공도서를 세웠어요. 세우고 거의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야 이거 더 늦기 전에 일을 저지르자. 그래서 남중국해를 우리가 만들자. 우리 바다로 만들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현상이 기정사실화 되고 고착이 된다. 이런 희망성 사고를 가지고 좀 추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남북국해 문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이 원래 중국 국민들이 바다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데 이 해군력을 증강하고 해양 영토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이 해상 교통도 보호하는 게 모든 중국 국민이 알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력한 배타적 중앙민족주의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뭐 잘 아시죠? 시진핑 주석이 중국 창건 100주년 안에 세계 최고의 경제 패권, 군사 패권국으로 만들겠다. 이건 이에 따라 미국이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대지역 재균형, 리발란스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사실상 대응 방안이 없습니다. 중국이 이미 도서건설을 대부분 해놨고 이제 절대 철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7개 도서를 기지를 만들었잖아요. 한 개당 2.6조 원을 투입했다니까 7개면은 약 한 19조 원. 19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다시 절대 이거 와서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 남중국해 문제는 이제 중국의 국가적인 아주 그 초관심사가 돼가지고 시진핑 주석도 절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바로 쫓겨납니다. 그런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작년 말에 국가안보전략, 그 다음에 금년 초에 그 국가방위전략을 발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의 주적이다. 그때까지 주적이라는 말 안 썼습니다. 냉동기에, 탄냉동기에. 그 다음에 주적이라고 얘기 썼고, 그 다음에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는데 그 실효성은 그렇지만 의문시다. 왜? 미국 우선 정책을 펴면서 동맹을 경시하고 있고, 뭐 인도, 일본, 호주와의 어떤 연대를 중시하는데 이 나라들도 지금 미국하고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연대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불확실하게 이걸 해요. 그 다음에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세우면서 지역이 오히려 양극화가 돼요. 그 다음에 중국 내 강경론자들의 입장만 강화해서 오히려 지역 한 번 더 나빠진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인도 태평양 전략이 지금 뭐 발전을 했는데 별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혹자는 이미 이제 게임은 끝났다. 남중국해에서. 그래서 원상복귀라는 건 이제 틀렸고 더 이상 중국이 기정사실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남북국해가 지역 내에서 중국이든 미국이든 누가 더 지역 국가들에게 신뢰성 없느냐의 게임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남중국해를 중국의 배타적인 지배에 돌아가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이제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5분만 더 할게요. 그렇다면 남중국해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 중간에 패권 경쟁은 물론 대부분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진행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 내 힘의 균형이 변하면은 이게 아주 상황이 급변합니다. 해상과 동물상의 우발적인 충돌을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남중국해의 비행이나 항해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배타적 구역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남중국해에서 얘들이 목적을 달성하면 이제 이게 동중국해보다는 우리 서해까지 와가지고 해양팽창, 새로운 팽창 시도로 갈 수도 있고, 제일 최악의 상황은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이 있을 때는 자칫하면은 우리 한반도가 또다시 열강들의 패권 경쟁의 부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남중국해 통과하는 해상교통 안보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거 어떻게 되냐 이것이. 이거는 국방전략 차원에서 할 게 아니라 우리 무역국가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그때까지 성장시켜준 그 자유무역, 그다음에 이 해양 질서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의 해양 안보를 위협할 것이다. 그때 우리의 요강 상태는 뭐냐? 그것이 달성 가능하느냐? 한미동맹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혼자 자부적으로 타개할 것이냐? 이런 걸 고려하면서 포괄적인 안보 전략을 발전시켜 나가다. 여러분, 여태까지 해양 문제, 우리가 안고 있는 세 가지 문제를 설명을 드릴 때 이게 다 북한 비대칭 위협이나 중국의 서해 내야, 남중국해 모든 게 다 이 지정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해결이 쉽지가 않아요. 재래식 군사력을, 북한의 군사력을 어떻게 대체해낼 것인가? 서해 내야 시도는 어떻게 나가죠? 핵 경쟁 속에서 우리 해상교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한미 동맹이 있으니까 물론 다행입니다만은 우리가 미국에 너무 과대한 기대나 또 잘못된 기대를 해서는 금물입니다. 해양 역량을 강화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국방혁신 방향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핵을 가지지 못한 재래식 전력으로서 북한과 공포의 균형 효과를 달성한 핵을 키워야 돼요. 이러려면은 그 위협에 맞서는 국가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북한 핵, 그 다음에 도발을 봉쇄하는 전력, 3K 전력, 그 다음에 네트워크 중심적, 이런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거기에 또 여력이 된다면 우리 주변 강대국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견제전력, 이런 걸 키워야 됩니다. 우리 오늘 박용훈 박사님이 와 계시지만 대양 해군 개념 한번 생각해요. 혁신 기술로 무장된 어떤 전략 해군으로 우리가 다시 눈높이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오늘 얘기한 대로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업무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AI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없이 무슨 뭐 파괴적 기술이다, 무슨 무기 기술에 무슨 뭐 연구 개발, 사상 국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어떤 기반 체계를 구축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 중심 작전 환경을 구축해야만이 우리가 국방혁신을 정말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국방혁신은 어떤 도약 기술을 추구하는 것보다 선행해서 데이터 기반의 업무 체계, 그 다음에 네트워크 중심 작전 환경을 구축하는 게 저는 선행적으로 해요. 그거 없이는 어디서 다 사상도가 있다. 거기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만 해군과 해경이 유사시에는 하나의 국가함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단시간 내에 어떤 위기 상황 시에서 국가 대응 능력을 급상승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0년 앞을 내다보고 우리 해양 안보를 준비해야 됩니다. 창의적 혁신적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재래식 전력이나마 공패균형 효과 달성 가능한 전력 함대를 건설하자. 데이터 기반 업무 체계, 그다음에 네트워크 중심 작전 환경을 구축하자.
또 해군해경이 하나의 국가함대처럼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상호용성을 증진시켜주자. 그래서 우리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되게 최악의 위치라고 그러는데 그걸 스스로 타개해 나가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충해